기도하세요. 장이 한번 빠져 주기를. 2024년, 25년에 결정했던 어떤 행위가 2034년, 35년에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거예요. 네.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드디어 저희들이 시즌 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즌 2의 첫 번째 손님,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저는 더 좋아하는 분입니다. 바로 윤지호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장인 다니다가 이렇게 창업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네. 그 결심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오늘 무조건 불이 나게 뛰어왔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문무겸비. 어떤 분들은 이론에 집중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실전에 집중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한쪽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양쪽을 다 하는 건 사실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전문 애널리스트까지 하신 분이 실전까지 잘한다? 이건 한국에 거의 없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의 한국의 현재 시점으로 거의 표면적으로 드러나신 분은 거의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윤지호 평론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축하해줘 왔는데 저를 무슨 갑자기 이래주셔서 감사하지만 네. 좋게 봐주시는 거고 네. 뭐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를 좋아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도 중요하고 네네. 실무도 실전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투자라는 일을 네. 투자라는 게 우리가 해야만 된다면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그래도 평생 고민해 왔다 그 정도일 것 네. 같습니다. 예. 사실 제 주변에는 미시 또는 그 소위 말하는 바텀업 네. 이런 분들이 돈 버신 분들이 제 주변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평론가님은 신기하게도 바텀업도 하지만 탑다운으로 이걸 또 잘하시니까 돈을 벌었다기보다 그냥 여러 가지 그래도 저희 세대가 제가 나이가 많아요. 생각 젊어 보이시는데 우리 세대는 참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애널리스트는 주식 투자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제한된 금액에서도 했었지만 네. 그것도 있고 뭐 다른 투자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외연을 넓힐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고민했듯이 한국도 계속 돈이 풀려왔었고 그렇죠. 그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키워왔는데 사실 부동산도 엄청난 그렇죠. 우리가 부의 이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도 전 좋아하고 네네네.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퇴직도 한 데다가 네. 정말 전 큰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제가 7월, 8월, 9월은 좀 약간 전반까지는 좀 쉬어갑니다. 이 정도 톤을 말씀드리지만 네. 결국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저는 큰 장이 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남은 생애가 있다면 우리 곽선준 대표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나와서 정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부를 일궈서 좀 더 그래야 우리 경제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에서 뭐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님이 저 회사 나오셔가지고 저도 약간은 거기서 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회사에서 나가라 해서 나온 사람이고 여기는 잡는 데 나오신 거고 완전히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 오래 생활했었고 네.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네. 사람들이 운칠기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돈을 버거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운이 어떤 사람한테 올까? 운이 왔다고 생각하고 잡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건 정말 그 차이입니다. 제가 이제 주변을 보면 그때마다 이제 운이 왔다고 자주 오는 사람이 있는데 놓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가끔 와도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직장이든 뭐든 제가 요만큼의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면 저는 제가 저한테 온 운은 놓치지 않는 편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어디 인턴이 됐는데 자꾸 딴소리 하길래 너한테 참 큰 운이 온 거야. 제가 이거 설명하다가 어제 저녁에 어디 식당 가서 같이 밥 먹다가 했던 얘기인데 그런 시각에서 우리 2025년을 바라본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운이 왔는데 네. 뭔가 좀 불안불안하고 또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운을 잡는 사람들은 10년 뒤에 다른 사람들이 돼 있을 것이고 네. 마치 2014년에 운이 왔지만 부동산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었죠. 그때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란 분이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때
웃기고 앉았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네. 왜 저럴까 고민하고 소위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의 2차적 사고처럼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위를 했겠죠. 네. 그 차이가 2024년에 불을 결정했듯이 2024년과 2025년의 차이는 14, 15년에 결정된 겁니다. 네. 그러면 2024년, 25년에 결정했던 어떤 행위가 네. 2034년, 35년에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들 그게 얼마나 지금 당장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운이 왔는데 잡으십시오. 네. 운인 온 사람한테 잡는 사람한테 운을 가는 거지 꼭 지나고 나서 아 누구는 운이 좋았어 말하는데 사실은 그 차이에 있다고. 사실 우리 윤지호 선배님은 문무겸비이기도 하지만 진짜 대단한 게 수륙양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은 부동산에만 쏠려 있거나 주식하는 분은 주식하는 쪽에 쏠려 있거나 이런데 부동산 주식을 모두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냥 요만큼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모든 시장을 다 보시는 자산 시장을 전부 다 토탈리하게 보시는데 특별히 한국에서 말씀하셨듯이 14, 15년에 부동산의 기회가 왔는데 지금 그때와 비슷하게 주식의 기회가 온 것 같다. 예. 근데 하나 그러면은 되돌려서 예. 14, 15년에 부동산의 기회가 왔다는 느낌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가장 중요한 현재와의 유사성이 하나 있죠. 네. 정부가 집을 사라고 했거든요. 그렇구나. 예. 맞네. 맞아. 네. 그때 은행을 가시면 어. 대출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뭔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상황에서 한 거죠. 더 이상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금도 뭐 이게 정책이 지속되느냐 아니냐를 자꾸만 묻는데 이대로 계속 돈은 풀어야 돼요. 미국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 별겁니까?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미국 입장에선 지네 패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찍어가지고 돈 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이제 다 통제할 수 있냐의 논쟁이 벌어질 거고 아비규환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지금 미국의 발 아비규환의 세계가 열렸어요.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면 제가 이제 7, 8, 9월 불안해했던 건 이게 혹시 뭐 다들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갑자기 물가 오르면 어떡하죠? 뭐 약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오늘은 정말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막 매크로를 복잡하게 막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말인데 가장 중요한 코어를 정확히 인지하냐의 문제예요. 지금 코어의 문제는 관세를 올려도 관세 올린 거를 관세 부과 국가가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미국이 떠안을 거냐? 그렇지. 관세를 당한 나라가 떠안을 거냐의 문제예요. 가격 할인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근데 트럼프 생각은 요 정도 해주면 니네가 떠안아 이거예요. 그러면 물가와 문제가 없겠죠. 네. 못 떠안겠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스물스물 조금씩 올라가요. 네. 아 그러면 미국 제 생각엔 CPI가 올라가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막 음모론적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디프레션인데 아니에요. 이게 화폐적 현상입니다. 물가라는 건 먼저 프리드만이 간과했던 가장 핵심은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의 선택은 남은 거예요. 아 물가가 오를 것 같다. 아 점진적으로 조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이 돈을 풀 거예요. 돈을 풀면 유동성은 들어옵니다. 그럼 뭔 자산을 들어올 텐데 부동산도 빠진다는 얘기가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 폭락해야 주식 든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세요. 부동산도 옛날처럼 부동산으로 쏠려가지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서서히 올라갈 거로 봐요. 저는 좋게 봅니다. 네. 다만 좋은 부동산만 가겠죠. 이제는. 네. 그 PF들이 난리 많은 시기에 막 이거 짓기만 하면 분양되고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네. 특히 돈 벌려고 많은 증권사 PF들에서 상가들 잔뜩 지어놓고 다 미분양돼. 그런 거 다 망하겠죠. 근데 반대편에 서서 그 돈들이 정부 입장에선 부동산으로 가면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주식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정부 하는 게 좀 미진해 보이겠지만 방향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2014, 15년의 부동산처럼 2024, 25의 주식도 동일할 거라는 거죠. 네. 그 결과는 올해 내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유동성이 더 들어와서 뭔가 부작용을 일으킬 때 오겠죠. 그렇죠. 뒤로 갈수록 그게 점점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은 기도하세요. 장이 한번 빠져 주기를. 그러니까 저는 장이 흔들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흔들릴 걸 봐요. 미국 여러 문제 때문에. 그럼 만세를 불러야 돼요. 이래서 예를 들까요 오늘? 아 이거는 뭐 오늘 녹음하는 당일이 며칠이죠 지금?
8월 11일입니다. 네, 10일을 공지해놓고 보면 아침에 저랑 주위에 주식하는 사람들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경론이 벌어졌어요. 아, 누가 뭐래도 이제 건설회사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다. 뭐 포스코 문제도 있고 오늘 DL이 터졌잖아요. 네. 사람들 보는데 면허 취소된다는 거는 사형 선고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좋게 보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면허 취소 하나라도 나오면 나머지는 대형 건설업체는 대박 아니야?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뭐 DL, ENC가 아침 막 14, 15% 빠져요. 어떤 사람은 급락할 때 반등할 때도 그걸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예. 어떤 사람은 DL, ENC가 빠졌으니까 같이 다른 건설주도 막 던지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저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서 다른 걸 생각해 본다는 거죠. 네네. 제가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가끔 사석에서 적어도 100번 읽었다고 뻥은 아니라 진심이라고 말하는 주제. 2차적 사고를 제가 굉장히 항상 다르게 생각해, 디퍼런트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아침에 막 현대건설이 6만 6천 원대, 6만 5천 원대 오는 거예요. 일단은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네. 근데 또 하나 현대건설 이제 막상 이제 생각하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상승의 촉매제가 뭐가 있냐를 따져보게 되죠. 이거는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훈련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무슨 뭐 또 미국 관세 개혁 이러는 것보다 네. 아침에 있었던 일이니까 원전주가 뭐가 진짜냐 논란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네네. 알다시피 두에빌이 대장인데 두에빌은 재수가 좋았던 거죠. 네. 운빨이 좋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한국중공업이라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갖고 있지 않은 이게 막 망치로 두드려 막 해서 만든 장치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두에빌이니까 또 유럽에서 여러 가지 특허 문제가 다른 회사들은 문제가 되는데 두에빌은 약간 비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두에빌이 좋지만 원전 산업을 또 공부하다 보면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도 나오는 거죠. 네. SMR만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럼 원전도 있네.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판문점에 뭐 대북 관계도 좀 개선되면 대북 관련 뭐도 있을 수 있겠네. 네. 근데 이런 괜찮은 어떤 카탈리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DLENC가 흔들리니까 같이 빠졌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자꾸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는 건데 네. 정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뭘 봐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나. 그래서 말이 좀 산으로 갔는데 왜 그러면 그때가 비슷하냐.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풀 텐데 이 돈을 풀었을 때 과연 그 자산이 어디로 가냐 묻는다면 이번에는 주식으로 향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 매우 높아졌고. 정부가 그쪽으로 물꼬를 막 틀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기회가 온 거죠. 네.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거지 저희가 마치 미래를 무슨 딱 단정적으로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예언자죠. 네. 종교 집단이 돼야죠. 미래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렵분한 단서는 돈이 가고 있구나. 욕망의 흐름이 그쪽으로 바뀌었구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대표님이 좋은 시기에 차렸다.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라. 뭐 이런 말까지 드렸는데 방송에서 투자자분들한테 동일하게 그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하고 정말 크게 달라졌던 것 하나를 한번 꼽아보자면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정치권에서 반응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은퇴 후에 가장 꿈꿨던 삶이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갖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는 경제 칼럼니스트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람들이 글은 안 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아껴 쓰는 글은 신동아에 연재하는 윤주호의 투자 공방이란 그건 인문학과 뭐 그 좀 투자의 저변을 넓히는 글을 쓰는 거고 좀 시장에 관한 얘기는 제가 경향신문에 주로 쓰는데 거기에 썼던 문장이 뭐가 있었냐면 핵심이 경제가 주식시장을 결정짓는데 경제를 결정짓는 것은 정치다라는 거예요. 네, 정책을 만들어내서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고 경제가 주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정치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여론과 지지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반영되는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이 경제 구조를 바꾸고 그게 주식시장을 등락을 저한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주식시장의 높낮이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지형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반문해 보자는 거예요. 네. 한국은
부동산의 지형에 따라서 바뀌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우리는 비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비율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렇게 높아요. 그렇죠. 비금융 즉 부동산. 그렇죠. 금융 자산이 있는데 뭐 더 잘하시잖아요. 금융 자산 우리나라 주식 몇 프로 돼요? 네, 얼마 안 되죠, 진짜. 다 채권, 네. 예금, 그러죠. 보험이에요. 네, 78%는 부동산, 나머지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채권, 주식이 예금. 4%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결국 우리가 이게 비정상적이고 뭔가 좀 언밸런스한 상황인데 당연히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동산을 더 이상 이렇게 놔뒀다가는 우리가 한국이 이제 왜 그럴까 도대체. 네. 제가 이제 막 아들들 크니까 이제 높아시면 이제 막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첫째가 독일에 가 있거든요. 네. 멀쩡히 한국에서 대학 다니다 갑자기 때려치고서 갔어요. 네. 독일이 얘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린 기차도 다 연착되고 느릿느릿 하고 선진국이라는 특징이 있죠. 근데 걔네가 똑같은 문제가 있죠. 노동자가 없으니까 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그 외국인들 사는 마을이 싫으니까 구구가 생기고 예. 파시즘이 다시 생기잖아요. 네. 우리의 미래예요. 유럽의 일본이나 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우리 경제학에서 생산성이라는 거 노동과 자본을 갖고 하는 건데 그 물론 기술이 들어가지 솔로 같은 경우는 기술이 들어가지만 결국 노동이 줄면 자본이 있어도 네. 생산성이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돌리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책이 필요해요, 정부가. 그렇죠. 아니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산수만 해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애를 그냥 뭐 복잡한 얘기했는데 애 낳고 가정을 꾸려야 돼요. 네. 왜 못 꾸리죠? 주변 보시면 알잖아요. 부하 직원들 보시면. 지금 20대 혼인율이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주위 보면 30대 초반에 결혼해도 되게 일찍 했다 그러고 네. 근데 왜 결혼을 못 할까요? 그 뭐라고 못 하겠어요. 아니, 결혼식 비용도 있지만 집 얻어서 사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 두려운 일이 또 생겼어요. 최근에. 정말 전세 없어지고 월세 되면 생활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월급 타면 다 생활비 그 월세 내면.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많은 노동자들이 월가에 사는데 맨하탄 살잖아요. 네. 그 사람들 연봉 센 거 별거 없어요. 네, 맞죠. 월세 내고 네. 밥 먹으면 돈 떨어지는 거예요. 기초생활. 그 돈을 가까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시키고 애를 하려면 집값을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정말 다 먹고 안정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용인할 수가 없는 게 뭐 자꾸 여기서 뭐 부동산을 우호하는 세력과 뭐 주식을 우호하는 그런 하지 말고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네. 그 갈 때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예. 무슨 정부가 들어서도 이제 그쪽으로 가기에는 한국이 이미 극단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쪽보다는 주식 쪽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됐고 네. 이 상황은 결국 4, 5년 뒤에 한국의 많은 유동성이 비금융 자산이 있던 일부라도 이쪽으로 오고 앞으로 늘어나는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가게 되면 이거는 새로 다른 영역이죠. 다만 최근 정부의 행동이 아쉬운 거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빨리 갈 수 없어요. 막 근데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다고 이제 자꾸 요즘 제가 이제 막 이런 말씀드려요. 야 집중 투표제를 갖다가 정부에서 국회에서 일단 통과시켜? 네. 소위에서 통과시켜? 그리고 뭐 아쉽죠. 배당도 정말 이렇게 누더기처럼 만들어 놓고 정말 뭐 같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여론 아까 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뭐만 좀 잘못하면 여론이 들끓고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어떤 국회의원들이 하도 막 연판잔자로 늘어나니까 서명이 멈추게 했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더 강화되지 않을까요?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만약에 2024년 제가 이제 주변에 정말 주식 안 하던 분들한테 제가 이제 처음 회사를 간뒀잖아요. 이건 싫어하니까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곽동인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오늘 모임을 갔어요. 제가 네. 12월 달에 막년에 이제 저 회사도 간뒀고 하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모임들 가면 와 지호야 한마디 해라 그랬어요. 저 한번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들을 오랜만에 본 애들한테 야 내가 그래도 30년 넘게 있었고 당장 오늘 가서 계좌 트고
주식 사라. 뭐 사냐? 그래서 그냥 사. 니네들이 아는 큰 기업 사. 아니 코덱스 사. 이거 했던 실화예요. 네. 친구들이 한번 연락도 왔어요. 야, 네. 네가 농담인 줄 알았다가 나 진짜로 그날 샀는데 코덱스도 꽤 많이 올랐더라고. 아니, 내가 깜짝 놀래. 그런 시각을 하면 저는 이 정도면 정말 오늘은 정말 대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저를 좀 좋게 보신 게 저는 뭐 실무 경력했다는 말이 그런 부분이라고 말을 듣는 편인데 저는 말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네. 정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하자면 혹시 8, 9월에 한번 좀 흔들리면 제발 만세 부르고 사시라는 거예요. 네네.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난 모르겠어요. 근데 네. 한국은 글로벌 주식이 좀 흔들려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싸니까. 예.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너무 장황하죠? 아니 제가? 아닙니다. 너무 훌륭한 얘기였고요. 국내 주식의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이 편에 들어가서는 사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미국의 전체 거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거든요. 이부에는 그걸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슴에 계속 남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요즘에 금리 상황 보고 보시는구나 같이. 환율 상황 보고 미국 시장 보면 미국 시장은 좋다고 잘 가는데 네.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계속 갈 것 같기도 하고 음. 좋은데 금리는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떨어지진 않고 그다음에 음. 제일 지난 2주간 나온 뉴스 중에 눈에 확 띄는 건 채권이 안 팔려.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 앞서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등 통해서 그게 이제 뭔가 회복의 길을 찾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게 약간 큰 도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트럼프가 저런 선택을 한 걸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우리 말로 이제 스토리텔링 하시면 정말 끝없이 매크로도 스토리를 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다 마지막에 최종 결론은 뭘 향하는 거냐면 미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아주 묘한 상태의 균형을 이루냐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미국채 10년이 4.5를 넘어갈 것처럼 불안해하다가 또 네. 가면 또 4.2, 4.1 왔다가 네. 근데 4%를 깨고 내려가면 사실은 미국은 뭐 전 세계가 좋아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네, 그거는 상황이 되니까. 상식적으로 음.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는데 네. 어떻게 깨냐고요, 그거를. 네. 직감적으로 위가 한번 열리나? 그걸 겁을 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4.5가 왜 열릴까를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처럼 미국채가 계속 찍어댈 텐데 네. 누가 사주지?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의심을 갖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연준에 트럼프가 갑자기 공사 현장이라도 가지를 않나? 뭐 계속해서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윌러 같은 사람은 뭐 제가 그분을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거의 트럼프의 어떤 앵무새가 되려고 하고 있고 네. 그 연준에 소위 미라 보고서에 스티브 마른을 넣어버리잖아요. 네. 이런 보고서로 미런 한국에서는 버전. 알려져 있고 네. 미국 친구들은 마이런이라고 마이런 부르더라고요. 발음인데.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에 뭐 제로폰이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게 나왔는데 네. 이번에 어찌 됐던 간에 미국에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우리나라 와서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돈 내. 그리고 자국의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부터 이런 거를 국채 발행해서 안 하고 이 돈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하면 미국으로선 좋아질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저도 계속 그게는 이거 약간 도박이라고 표현했던 게 네. 이게 성공하면 진짜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가 딱 나오자마자 이제 갑자기 다시 국장 그만하고 미국으로 가야겠다 하는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미국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게요. 미국만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서서히 파국을 가는 겁니다. 네. 관세라는 게 결국 이게 뭐 지금 거의 실효 관세는 18%를 넘어가 버렸는데 영원히 유지할 수가 없을 거로 봐요. 내려가야 됩니다. 네. 베센트도 결국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그 무역 불균형이 좀 해소되면 내려가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 관세를 해서 물론 당장은 관세가 확 들어오니까 놀랄 정도로 미국이 재정 지출을 많이 해도 재정 수입이 늘어가지고 네. 재정차가 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건 미국은 뭐 이 관세를 통해서 재정을 유지하겠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해야지만 미국이 명목 GDP가 좋아져서 우리가 부채를 보는 거는 내 소득 대비 부채를 보잖아요. 개인들도. 네. 동일하게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좀 내려오기를 미국이 바라는데 GDP를 늘려서 그렇죠. 2조 달러라는 미국의 재정 적자는 줄일 수는 없는데 사실은 명목 GDP를 투자를 늘려서 확 올리면 네. 해결을 할 것이다. 네. 뭐 이 논리예요. 그 논리가 맞다면 이제 다 미국으로 뛰어가야죠. 아니 정말 여기서 진지하게 저도 궁금해요. 이건 뭐 제가 말이 뭐 제가 맞다가 아니라 그럼 미국만 잘 살고 미국의 공장 다 만들어서 미국만 자주자족 경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죽으라고 제 생각에 나머지가 뭉쳐버린 한이 있더라도 용납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 네. 사실 이게 불안해요. 그렇죠. 아직까지 중국하고는 협상이 안 끝났고. 안 끝나겠죠. 예. 거의 이렇게 되면 우리가 WTO 체제라는 게 그래도 글로벌 경제를 어느 정도 이 정도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뭐 공식적으로 WTO 체제가 끝났다 선언을 할 정도로 미국이 하고 있는데 예. 이 소위 새로운 반세계화 시대, 탈세계화 시대의 모습이 어떨지 너무 불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불확실하면 금리 오릅니다. 음.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오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건 미국이 마냥 혼자 독단적으로 몰아붙이면 그리고 우리 얘기 해봅시다. 까놓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달러를 패권을 지킬 수 있다. 자꾸만 뭐 다시 가갖고 오페크 페트로탈리아 체제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규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기름이야 전 세계 나라 다 쓰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 코인만 쓰게 하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 순간 각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은 통제력을 잃어요. 유동성에. 그게 용납이 될 거로 보세요. 그렇지. 스테이블 코인,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적 성향을 갖는 순간 민간의 접속이 쉬워지니까. 그럼요. 예, 그 거래 비용이 없어져서 민간의 접속이 쉬워지니까 각 중앙은행이 달러와의 교류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중앙은행으로서의 입장이 흔들거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전 세계 통화 질서, 소위 그 거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고 벌써 중국은 12시간 계속 속교 안에서 그런 걸 막으려고 하잖아요. 네. 벽을 쌓아버리려고 하잖아요. 자기네 건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통제가 안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발작적인 상황.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래도 발전장 상황이 뭐 당장에서 글로벌 버블이 깨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미국이 마냥 몰아붙일 수만 없는 상황이 올 수는 있다. 그게 뭐냐면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미국이 마음대로 못할 거예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많은 곳에서 올해 9월 지나고 나면 소위 일회성 물가였기 불가했기 때문에 다시 물가는 뭐 이제 그 정도는 용인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얼마 전에 계속 우리가 어떤 경제 데이터를 볼 때 가장 나눠서 보는 게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잖아요. 소프트는 기대는 되게 문제가 심한데 소프트 데이터의 움직임은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하드 데이터들의 문제가 생길 거로 봐요. 소위 소프트 데이터들은 이미 문제가 있었잖아요. 실제 지표들이 악화되는 상황이 8월에서 9월에 나온다. 그때 아마 여러 가지 미국의 입장도 지금은 심지어 이런 생각들 해요. 제가 일부에서는 장 중요한 별거 없어. 그냥 치고 나갈 수밖에 없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9월에 비컷 할 수도 있거든. 미국. 뭐 이런 논리잖아요. 맞잖아요. 예. 지금 3번 금리 인하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그렇죠. 그러면 비컷을 50bp 때려버린다. 고용이 안 좋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막상 다음 고용지표 나오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믿고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고민하는 거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내리는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물가에 관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럼 물가에 관해서는 이제 이런 반론이 있죠. 매크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미국이 유가를 잡았으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논리인데 유가 외에 미국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적에는 서비스 인플레에 대한 고민들. 네. 그리고 모든 가격이 다 올라요. 모든 가격이.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이 스무드하게 넘어갈 거냐 아니면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면 미국도 약간 그러한 공격적인 유동성에 대해서 약간 완화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완화될 수밖에 없다 봐요 저는. 올 뒤로 가면. 왜냐하면 내년 11월 아까 우리 큰 전제 있잖아요.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고 경제가 주식시장을 결정합니다. 네. 특히 미국은 더 심한데요.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네. 올해 넘어가는 순간 트럼프는 고민에 빠질 거예요. 네. 이대로 가면 인플레적인 고통에 대해서 여론은 답을 요구할 거예요. 예.
트럼프 이 방식으로 가면 저는 답 없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매크로하게 본다면 저는 그걸 중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끼는 시기가 미리미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한 8, 9월에 나올 거로 봤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워낙 지금 뭐 아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트럼프가 무기를 갖고 있는 게 네. 이 관세를 풀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면은 그 위기 상황을 또 돌파할 수 있잖아요. 만약 시장이 무너지면 저는 시장이 만약에 4월 달처럼 무너진다면 아 그런 식의 카드를 내겠구나. 인도 카드를 확 내려놓고 캐나다 카드를 확 내려놓고 멕시코 그쵸. 카드를 내리면서 똑같이 뭐 15%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 생각에는 내년쯤에는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베센트가 무역 불균형이 어디서 완화되면 관세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 그게 그 얘기예요. 네. 전 내년에 트럼프의 정책은 약화될 거로 봅니다. 네. 미국은 주식시장에 연동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 특히 퇴직인들은 거의 401k라는 그 수익에 소비가 연동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과연 가능할까요? 음.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또 나오는 게 하나 네. 있어요. 미국이 지금 GDP를 아까 명목 GDP를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독특함이 나오는 거예요. 음. 매크로하게 볼 때 좀 이거는 매크로를 떠나서 투자자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은 게 인간은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네. 넷플릭스 보시면 트럼프 옛날 얘기 나오거든요. 부동산 PF 개발업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뻥 까치는 것도 다 그때 배운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네. 보고 있으면 야 저거 진짜 그러니까 정말 네. 그 트럼프 타워 만들 때도 거의 망하기 전에 이렇게 한 거고 개발업자들 알잖아 PF 핵심은 금리예요. 네. 금리를 어떻게 하든지 낮게 유지해서 돈을 조달해서 레버리지 풀로 땡겨가지고 지으면 비싸게 팔면 그게 분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뉴 이코노미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뭐 소위 테슬라랑 만나고 했지만 저것들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뚝딱뚝딱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미국의 공장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집요하게 공장을 져야 공장 짓는 애한테 혜택 주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관세를 떠나서 음. 그냥 트럼프가 갖고 있는 토목공사 일으키니까. 네.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면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전기예요. 이거는 뭐 되게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만 건설 비슷한 얘기도 하는 게 그런 쪽에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 봤을 때는 지금 미국 경제를 바라볼 때 두려운 게 트럼프는 집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지난 5년간 S&P의 평균 대비 부동산 분야가 역대 4%, 5% 수준, 즉 가장 낮은 4%, 5%. 다른 거는 뭐 지금 뭐 IT 같은 거는 최근 5년간 뭐 95% 이상 수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즉 상위 5%인데 지금 하위 5%로 빠져 있어요. 부동산. 그렇죠. 네. 경제 데이터로 보면은 뭐 다른 데이터, 주택 뭐 온갖 주택 데이터가 많죠. 미국 부동산이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는 신규 주택 판매예요.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네, 네. 집이 왜 안 팔리냐 물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은 빚으로 집을 사거든요. 네. 모기지로 산단 말이에요. 지금 6.87 뭐 이렇게 거의 되죠? 7% 금방 네, 있죠. 네, 네. 누가 집을 사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가 연준에 열이 받은 건 다른 걸 다 떠나서 연준이 금리를 낮춰줘요. 모기지 금리가 내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사람들이 막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막 연준의 뭐 의도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전 트럼프의 그냥 개인 자라온 성향이에요. 네. 그 사람 생각에는 아니 이것만 내려주면 사람들이 집을 살 거고 경기가 명목 GDP가 올라간다 보는 거죠. 네. 공장 짓고 투자도 하면 그게 현재 미국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 생각한다면 미국의 공장 짓는 기업들은 이제부터 네. 빨리 져야 돼요. 네. 느리게 졌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국의 기업들 뭐 삼성전자, 네네. 수원, 현대차 다 공장터만 잔뜩 갖고 있고 네. 농심도 미국의 LA 오뚜기도 갖고 있고 그럼 공장터만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용납을 안 하겠죠. 빨리 공장 삽두고 막 삽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야 자기들 생각에는 명목 GDP가 올라간다 보는 거고 네. 무슨 수사다 금리를 낮추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게 순탄하게 되냐는 올해 안에 승부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올해 그렇게 막 올해는 그렇게 큰 위기는 없을 거로 보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현재 상황을 보면 이렇게 통제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잘 안 잡히고 있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여튼 올해는 그러한 좀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을 유도한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에 집중하냐의 문제인데 우리 증시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그러한 미국 때문도 아니었고 이번에. 그렇죠. 그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현장에서 계속 물어오시는 게 그거예요. 미국이 너무 고평가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불안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논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미국에 연동되는 흐름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2025년 와서 사실 연동 거의 안 되는데, 계속 그 질문이 있거든요. 그 제가 반론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는 우리 곽지점 얘랑 같이 호흡을 하실 분들이니까 곽 대표님이랑 외국인들이 진짜 방문 많이 해요. 한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금 한국에 왜 관심을 갖냐 반문해야 돼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조선주 하죠. 외국에서 봤을 땐 조선주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섹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 섹터 자체가 그냥 요만한 거예요. 걔네들은. 네. 그래도 한국에 조선주가 있네 하고 보는 정도고 진짜 한국 전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고 황산주야 유럽 대비하면 쌌었잖아요. 저 다 많은 독일의 라인이 멀티플이 60배였어요. 60배. 그때 우리나라 방산들이 20배들이 안 됐어요. 네. 그때 너무 쌌죠 우리가.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던 것 그렇죠. 같아요. 엄청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보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누구도. 네. 저도 바보가 아니면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나라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한번 네. 상식적으로 반문해 보시죠. 애 안 놓는다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니 뭐. 얼마 전까지 계속 자료도 내요 이제. 이런 과문에 가시면 SFC라고 있어요. 그 과문에 가면 옛날에 외국계 친구자가 되게 많았어요. 네. 과문죄 근무하셨으니까 좀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서울 파이낸셜 센터. 그렇죠. 예. 거기도 있어. 골드만삭스. 하여튼 글로벌 아이비들이 한국에 다 브랜치를 두고 있었거든요. 네. 얼마나 많이 철수했는지 모르시죠. 없어요 요즘에. 네. 그 은행들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한국에 이제 이거는 금융시장 얘기니까 제 얘기 믿으셔도 돼요. 그렇게 제가 허접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팔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규제가 많으니까 은행 쪽에서도 제 친구가 지금 HSBC에서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금융 그 파생 만들어서 한국에 세일하던 친구들이에요. 다 철수됐다는 거예요. 한국에 팔 게 남은 게 없어요.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운 건 다 나가버렸더니 한국에 라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생각해보세요. 그러네. 자기네 브랜치나 있어야지 전화해서 그런 한국 그렇지. 투자하려면 니네 그쪽 리서치 그쪽 자체 리서치도 있었고 외사들도 국내 리서치 따로 갖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법인 브로커도 있으니까 다 연결도 돼 있었고 그런 라인이 전화선 라인이 아니라 그런 라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직접 실사로 오는 거예요 직접 만나보고.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 또는 중견 운용사하고 접촉을 해서 조금 신기하다 했는데 그런 말씀이시네요. 직접 다 만나고 있는 중견 운용사도 어디 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들어오고 막 큰 데도 만나고 지금 하면서 계속 불안한 거죠. 니네 회사 진짜 괜찮은 회사야? 그럼 운용만 그러니까 외국의 자금의 특징은 돈을 얼마 버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운용사 자체의 거버넌스를 물어봐요. 네. 얘가 정직한 애들이야? 문제 있는 애들 아니야? 그냥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그런 되게 그걸 따져요. 거기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라인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는 거는 지금 벌써 지금 한 2월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5개월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준비하고 뭐 내년이나 들어오겠죠. 지금 벌써 들어온 데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왜 관심 가지고 하나요? 이제는 투자해도 되는 나라가 된 건가? 한번 여기 상식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MSCI 선진국 편 얘기해요. 되게 웃긴 얘기인 거 아세요? 우리는 선진국이거든요. 그렇지. 아니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1인당 GDP가 선진국이에요. 네.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선진국인데 왜 종합주가지수는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는 모든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규제는 뭐가 있냐면
외환시장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유롭지 않죠. 자유롭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열어줘야 되는 거고 정부가 정말 전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세제도 전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내가 욕먹을 각오를 말씀드릴게요. 세제 음. 그냥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내는 게 맞아요. 네. 금투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결론은 그렇게 가고 네. 미국식으로 배당 소득 분리가 확실하게 해주고 배당 소득 뭐 조건 안 소득세를, 달고 좀 낮게 해주고. 네. 여러분 근데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농업촌 특별세를 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식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 생각해봐요. 외국 애들이 한국에서 거래할 때 왜 내가 농어촌을 위해서 세금을 내?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거래세 다 없애야 되는 거고 네. 이런 얘기하면 꼭 시장에서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 이런 얘기해요. 아, 단타 치려고 한다.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적게 했건 많이 했건 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합산해 줘야 돼요. 네. 한 10년 정도의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하면 손익합산. 손익합산을 너무 짧게 했잖아요 저번에. 네네네. 5년 내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후졌다는 거예요. 네, 관료들이 그런 게 너무 무식한 얘기를 하니까 문제를 삼는 거지. 핵심은 그렇게 가서 그것도 고쳐야 되고. 네. 네, 뭐 당장 안 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흉내 내기 시작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왜 사냐면요. 외국인들은 여기 투기적으로 해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실이에요. 외국에 투기 자본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아, 여러분 투기 자본이 원래 주식은 스페큘레이션이에요. 아니 그걸 왜 막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투기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지배주주는 소위 소액주주, 일반 주주의 마음을 얻어서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게 주주 자본주의예요. 맞죠. 그 사람들이 싫으면 알아서 일반 주주가 쫓아내요. 네. 그게 주주 자본주의예요. 네. 왜 내 한 주의 권리를 정부가 마음대로 판정해줘요? 내가 투기적인 놈이면 투기적인 자본에 찬성표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주주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주주 자본주의가 뭐냐면 네덜란드의 거래소가 생기면서 역사를 보세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열풍이 불었냐? 하녀나 주인이나 똑같은 한 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그 당시의 캐치프레이즈예요. 네. 놀랍지 않아요? 네네. 네덜란드가 세계를 패권을 가졌던 건 그 주인제에 일하는 하녀도 주식을 살 수가 있어. 자기가 네. 똑같은 권리를 가졌던 거예요. 그 회사가 배를 향로무역해가지고 갖고 들어오면 똑같이 배당을 받았어요. 예. 그게 주식회사 증권시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왜 그거를 누군가가 가치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투기자본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전 교수님들 특히 자꾸 뭐 투기자본 외국의 헤지펀드 들어와서 걱정이다. 아, 제발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들어와 줬으면 했던 정책을 했던 나라가 있어요. 어디인 줄 아세요? 각 대표님 맨날 하시던 얘기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 외국인들을 통해서 밸류업을 했죠. 네. 왜 일본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도 안 했어요. 일본 요즘 가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와이프랑 여행 가면 꼭 일본의 서점들을 들리는데 우리 앞에 일본을 좀 해가지고 네. 니사 관련된 책이 됩니다. 그 니사가 니폰 ISA예요. ISA 그 절세 혜택 네네. 때문에 맞고 굉장히 어떤 그러한 소위 주주 행동주의 뭐 이런 책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결국은 아베 때부터 온갖 짓을 다 했지만 잘 안 됐는데 네. 2015년부터 엄청난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미국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 외국이랑 일본 내 자금과 결합이 돼서 주주 제한이 엄청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 그 당시부터 토피스의 주당 배당금이 급진정 늘어나요. 네. 그 결과가 지금의 일본 증시인 거예요. 네. 뭐 일본 주식이 ROE 많이 올라간 줄 아세요? 별로 안 올랐어요. PBR은 저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유동성이 들어와서 ROE 개선이 더뎠음에도 PBR은 이 정도 올라왔다면 한국 증시에 저 생각해야 되는 건 국내 개인들이 얼마 저는 그거 관심 다중 문제라 봐요. 네.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의 투기적인 자본들이 다시 여기에 라인을 얼마 트냐의 싸움인데 그 흐름은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자금은 미국식 자본이 들어온다면 미국은 거의 401k 자금이었잖아요. 네. 우리 퇴직연금공단 생기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국민연금이 점점 한국 주식 비중 줄여야 돼요. 네네.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게 무슨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체 수급이 필요한 거예요. 퇴직연금공단 쪽으로 몰아가서 네.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이 모이면 앞으로 4, 5년 뒤가 되면 네. 그러한 우량 주식들은 지금 싸다고 했던 걸 사놓으면 네. 풍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좋은 주식 사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과거식으로 무슨 테마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은 언젠가는 가면 네. 상당히 많이 잠식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초에 주식을 잘 산 사람들은 지금 흔들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다시 시작 좀 더 늘려갈 사람이나 현금을 좀 확보해둬서 또 돈이 자금이 크지도 않은데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내 돈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 이렇게 저기 왔다 갔다 해야겠죠. 네. 특히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줄이고 드리는 타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이 된다. 그거는 오히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주제였던 미국 때문에 조종이 온다면 그래서 기회라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시각에서 저는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셨는데 저희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저희 네. 이제 사실은 유튜브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조그만 회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덕담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운을 잡으실 것 같아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랜 직장을 다니면서 저도 중간중간에 뭔가 내 스스로 일을 해볼까 고민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운이 왔다도 놓친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 제가 좀 더 젊고 제가 좀 더 지금 자신감이 있었다면 아마 저도 각 대표님과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너무나 짧은 호흡보다는 제가 이 주식 투자 길게 해서 좋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야, 앞으로 최소 5년은 함께 정말 고민하고 투자한다면 삶이 바뀌는 순간을 같이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덕담이 아니라 네. 이번에 좋은 선택을 하셨다. 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분들도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아마 앞으로 곽지점장이 해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우리 평론가님의 이런 놀라운 지혜 보고들을 더 잘 아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3.3 캠퍼스에서 강의하신다면서요? 3.3 캠퍼스라는 거에서 이제 강의를 네. 하고 있는데 쪽에서도 되게 각도기님도 한번 네. 와서 해주셨으면 하고 해가지고 네. 3.3 캠퍼스의 윤지호 평론가님의 강의를 저희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디 이상한 리딩방 같은 데 가가지고 쓸데없는 돈 날리지 마시고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경제평론가 개인적으로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업계 선배님이신 윤지호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한국과 미국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윤지호 평론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